설계는 우리가 했다. 그런데 완성은 한국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방위 전략, 원전 산업, 해군 조선,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의료 체계까지 모두가 단 하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계 없이도 원전을 만든다니. SMR을 반도체처럼 조립한다는 말이 실제라고요? 수백억짜리 함정, 수천억짜리 무기,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의료 장비까지. 한국이 도면만 받으면 만든다는 걸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설계 도면 한 장 없이 미국이 13년 걸려도 못 만든 원전을 18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FA50, K9, SMR, 천무 원자로, 초정밀 부품, 그리고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지금 세계는 그들에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말합니다. 한국 없이는 한 발도 못 나간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프리먼입니다. 미국 국방부 무기전략 분석국 출신이며 현재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글로벌 원전 확산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감탄한 그 나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죠? 처음에는 대답이 어려웠어요. 그저 제조 능력이 좋더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계가 그 나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더군요. 저는 원래 한국을 고작 TSMC의 아류 또는 중국보다 조금 나은 생산국 정도로 평가했었습니다. 조선, 방산, 제약, 원전.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설계도는 우리가 하고 만들기만 잘하는 나라 정도로요. 여전히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24년 8월 18일 부산 장안읍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조립동 입구에 첫 발을 들였던 순간 말입니다.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공장 외벽은 그저 평범했고 간판 하나조차 조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중급 조립 라인 정도겠군. 미국 방산기업 보잉이나 GE에서 봤던 화려한 전시관은커녕 이곳은 마치 실전훈련소처럼 소박했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도면으로만 봤던 3세대 SMR, 그게 공장 중앙에 완성된 실체로 놓여 있더군요. 이게 벌써 조립된 겁니까? 믿기지 않아 물었을 때 현장 책임자는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계도는 귀사에서 주셨고요. 조립은 저희가 18일 만에 마쳤습니다. 정확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평균 13년 걸렸던 그 공정이 18일 만에 완성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계산서에 없던 나라가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톤짜리 부품을 다루는 작업자들의 눈빛은 전투조종사 같았고 외과 의사 같았어요. 그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에 수천억 달러짜리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용접 부위를 점검하던 중년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 틈이 0.02mm면 안 됩니다. 한국에선 그건 생명선이에요. 이건 정밀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 때 규격이 아니라 책임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국방 에너지 담당 파트너에게 화상 회의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TSMC,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을 반도체처럼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죠. 그러나 제가 실시간 조립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마침내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속도다. 사실 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설계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제조 대행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도면을 주면 뚝딱뚝딱 만들긴 하겠지. 그게 제 인식의 한계였죠. 하지만 그날 한국은 제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면이 없어도 만들어내는 나라. 설계서보다 손의 기억이 더 정확한 나라.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산업 DNA가 된 나라였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충격, 경외, 부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사로잡은 건 이 나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돼 있었던 거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건 귀를 찢는 듯한 포탄 발사음. 멀리서 K9 자주포의 사격 테스트가 한창이었고 현장에선 화염과 진동이 육중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F-35, 패트리어트, B 스텔스 폭격기 실험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한국의 이 전장 풍경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실전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한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북한이 코앞인데요. 여긴 매일이 전시 상황입니다. 맞다. 한국은 이론으로 국방을 다루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전쟁을 바로 옆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사격 훈련장을 둘러보는 도중 한 정비병이 포신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무려 30도가 넘는 날씨에 방탄복까지 입고서 말이죠. 그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눈빛은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명령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 나라는 전시국가였고 생존국가였고 준비된 국가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은 평화를 전제로 설계합니다. 한국은 침공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미국은 전략을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합니다. 한국은 전략을 일상 속에서 반복 훈련합니다. 이건 철저한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K2 전차의 야간 시야 장비, K239 천무의 배치 속도, 탄약 수급 체계.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싸울 수 있게 구성돼 있었죠. 미국 국방부 내부에선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공장이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기공장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버티는 최전선 국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시국가다. 평화는 그들에게 우연이 아닌 준비의 결과였다. 정확히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공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보기 시작한 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평화는 이 전시국가 위에 올라서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산에서 본 원전, 성남에서 본 자주포, 그리고 전시국가라는 단어. 그 모든 게 뒤엉켜 이제는 어느 하나라도 얕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우연히 들른 폴란드 바르샤바 현장에서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순방 중 우크라이나 출신 장교들과의 방산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회의에서 저는 단 한 사람의 말에 온몸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싸웠던 예비역 대위였고 한국제 K9 자주포를 실전에서 운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눈동자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기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기 덕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러시아 포탄이 우리 기지를 덮쳤을 때 K9은 유일하게 응사할 수 있었던 포였습니다. 자동화 사격, 빠른 포신 회전, 고속 재장전. 우리는 그걸 좋은 옵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병사들이 살아남느냐, 타 죽느냐의 차이였어요.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 눈을 훔쳤고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K9 사양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거리, 반응 속도, 연속 사격 능력. 지금까지 저는 그런 수치만 보며 가성비 좋네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수치 뒤에 숨겨진 피해 맥락이 보였습니다. 그건 무기를 만든 나라의 삶의 방식, 전쟁에 대한 감각, 그리고 무기는 전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든다는 정신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경남 창원 공장에서 K2 흑표 전차의 조립 장면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조립 기술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차 한 대가 완성될 때까지 몇 명이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기술자의 손엔 흙이 묻어 있었고 눈 밑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지만 그 표정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구나. 이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직접 만든 방패였구나. 돌이켜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설계자들은 전쟁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무기를 수출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판다는 개념보다 살아남은 기술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저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전쟁터에서 직접 써본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필요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미국 에너지안보청으로부터 한 통의 급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타주 뉴스케일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습니다. 대체 공급망 시나리오를 지금 즉시 검토하십시오. 이건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SMR 시범 프로젝트가 설계는 끝났지만 현장 조립 비용이 감당이 안 돼 무산된 겁니다. 13년의 준비, 수백 명의 엔지니어, 수십억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차례다. 바로 그날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연락을 넣었고 며칠 후 그들의 원전 파운드리 부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저희가 보낸 SMR 도면이 인쇄돼 있었고 그 옆엔 이미 금속 성형이 완료된 초도 조립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만들었습니까? 순간 목이 말라 물을 들이켰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 조건 중 몇 개는 한국 규격에 맞춰 다시 교차 검증했고요. 나머지는 자동화 라인에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기성 공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이 13년 동안도 못한 걸 한국은 도면 받자마자 자동화 라인으로 곧장 돌려버린 겁니다. 그날 밤 충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삼성동 호텔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미국에선 위스키를 마셨지만 그날은 꼭 한국 술을 마셔야겠다는 이상한 충동이 들었거든요. TSMC가 반도체를 찍었다면 한국은 원전을 찍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운드리의 다음은 원전이다. 사실 TSMC가 처음 파운드리 모델을 제시했을 땐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설계 안 하고 생산만 한다고. 그건 하청이지 기술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세계는 TSMC 없이는 단 하나의 칩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 구조를 지금 한국이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게다가 무기는 총으로 위협하지만 원전은 에너지로 굴복시킵니다. 그 파괴력은 총보다도 오래가고 깊습니다. 저는 두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연간 몇 기나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현재 조립 캐파는 연간 18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수요에 따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미국형 모듈도 전용 라인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순간 이 나라가 더 이상 설계받는 나라가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가 설계를 들고 찾아오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설계를 했지만 제조를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고요. 2024년 10월 미국 국방부 고위 자문 회의실. 긴 테이블에 10명 남짓 앉은 각국 에너지, 방산, 조선 담당자들의 얼굴엔 한 가지 공통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에너지 공급망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안은 존재하는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지 가성비 괜찮은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방산 쪽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FA50, 천무, 레드백. 미국이 직접 만들면 5년 10년 걸리는 전력 자산이 한국에서는 단 몇 달 만에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선 파트에서는 더 노골적인 보고가 나왔죠. 미국 내 조선소는 군함 생산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고급 함정은
한국에서 건조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합니다. 에너지 쪽 보고가 올라오자 회의실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SMR 원자로 시제품이 이미 유럽 2개국과 수출 계약 논의 중이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생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이젠 한국 없이는 한 발도 못 나가. 그제야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전략 무기인 나라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현대중공업 울산야드에 들렀습니다. 미국 해군이 요청한 신규 군수 지원함을 검토하러 간 자리였죠. 작업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각 파트에서 정확히 시간 단위로 움직였고 설계 변경이 수시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언제 납품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담당 엔지니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설계가 어제 바뀌었죠? 괜찮습니다. 오늘 밤 교대조가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본능이었어요. 그날 밤 미국 해군 연락장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 숨쉬듯 한국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먼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너무 많이 빚지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송한 뒤 한참 동안 울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서서히 물을 가르며 부두를 떠나는 장면은 어쩐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서브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의지해야만 하는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TSMC보다 한국이 무섭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였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물류, 시간 단축의 신화를 써온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원전 조립 라인을 본 순간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문명 자체가 달랐어요. 그들은 계획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였고 매뉴얼이 아니라 기억된 기술로 손을 놀렸습니다. TSMC가 0과 1로 세계를 쪼갰다면 한국은 0.001mm 단위의 불확실성을 감각으로 정복하고 있었죠. 서울 강서구 마곡단지에 있는 두산의 고급 시제품 라인, 그곳에서 SMR 조립 블럭이 마치 자동차 부품처럼 찍혀 나오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건 원전입니다. 전기 콘센트가 아니라고요. 제 옆에 있던 프랑스 EDF 전력공사 엔지니어는 진심으로 경악하며 말했죠. 그날 저녁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 운용은 전 세계. 이제 전기가 아니라 질서도 한국이 공급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전쟁, 지정학적 배제 속에 분열과 불확실성에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묵묵히 모든 설비를 조립형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철학은 방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K9, K2, 천무. 모든 장비는 마치 모듈을 조립하듯 최적화돼 있었고 사용자 맞춤 설정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지금도 설계는 잘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현장이 없고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설계는 늦더라도 현장이 움직입니다. 그건 TSMC가 아니라 TSMC를 넘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TSMC는 반도체 문명을 창조했다. 한국은 생존을 조립해 문명 자체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생존, 이건 제조가 아니라 전투였고, 이건 산업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산업단지에서도, 해군 조선소에서도, 작은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에게서조차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50대 남성 바리스타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20년 전에 용접했었습니다. 지금은 커피를 만들지만 손끝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뭐든 정확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 나라가 왜 지금 세계의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1일 한국 웹인 접견실.
미국 에너지안보청 대표 자격으로 저는 고위급 협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SMR 조선방산 공동전략 파트너로 격상 검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협의는 단지 기술 이전이나 부품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한국 없이 미국 시스템을 굴릴 수 없게 된 미국의 외교적 항복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가고 저는 한국 외교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말하셨죠. 우린 늘 만들었지요. 남의 이름으로 설계됐던 무기를, 남의 깃발로 띄워진 선박을, 남의 기술처럼 수출된 부품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든 걸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쪽이 먼저 깨닫더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설계를 받았고 기술을 사왔고 규격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제작의 철학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사고 없이.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생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출 대기 중인 함정, 의료기기, 반도체 패키징 장비,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전의 조립 패널이 한꺼번에 선적되고 있었습니다. 한 항만 노동자가 제게 물었죠. 미국 분이세요? 이거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만들고 그쪽은 조립해서 이름만 바꿔붙이죠. 뭐, 괜찮아요. 그게 세계니까요. 그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은 늘 설계한 나라였고 한국은 늘 조립한 나라라고 믿었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완성된 문명을 빌리는 쪽이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조립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정비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오류나면 고치고 전선이 끊기면 다시 연결하고 망가진 구조를 재정렬하는 기술을 갖춘 유일한 국가. 그건 조립이 아니라 조정이었고 하청이 아니라 핵심 통제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것이었다. 더 이상 한국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기술 질서의 유지 관리자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부품이 아닌 운행 승인을 받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공항 전망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활주로에선 대한항공 화물기가 현대건설의 모듈식 원전 부품을 실은 채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비행기는 미국 본토로 향하는 첫 공식 SMR 부품 항공 수송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한국을 단지 기술력 좋은 나라 정도로만 보던 시절이 있었던 게 방산도, 조선도, 반도체도, 원전도 그 모든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대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공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옆 테이블에 중년 남성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형님, 이번에 수출 계약 또 땄다면서요? 땀 흘린 게 이제 조금씩 결실로 돌아오는 거지. 벼랑 끝에서도 조선소로 출근하던 그 어깨들, 수출용 부품 박스를 밤새 조립하던 공장의 불빛들. 바로 그 시간들이 지금 한국을 세계의 대안이 아닌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한국이 단지 살아남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끝까지 버텨낸 나라였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준비된 나라였더군요. 그건 기술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략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립동에서 한 기계가 멈췄을 때 60대로 보이는 작업자가 조용히 손을 넣어 기계를 다시 돌리는 장면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장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건 매뉴얼에 없는 감각이었고 세상 어느 AI도 흉내낼 수 없는 숙련이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7년부터 계속 버틴 거죠. 그 버틴다는 마음이 한국의 기술이자 시스템이자 전략이었던 겁니다.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으로 저는 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했다. 하지만 완성은 그들이 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한국을 다시 배우고 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전쟁 상식이 한국 역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왕이 항복했는데 왜 백성이 싸웁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왜 전쟁이 시작됩니까? 수도가 점령됐는데 왜 민중이 총을 듭니까? 전쟁사 40년, 옥스퍼드 석좌 교수, 나토 전략 자문. 그는 말합니다. 그 어떤 외침과 멸망도 이들의 정신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백성이 살아있기에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독한 민중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쟁사를 40년간 연구한 학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군사전략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 국방대학에서 유럽 중세 전쟁론을 가르쳤으며 나토 역사 전문자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제 학문적 세계에서 전쟁이란 결국 정치의 연장이며 왕이 항복하는 순간 국가의 주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수도 없이 봐왔어요. 프랑스 왕이 독일군에게 항복하자 파리는 점령됐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물러나자 제정 러시아는 붕괴됐고 베를린이 함락되자 나치 독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게 저의 세계였고 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에 발을 들이면서 처음으로 왕이 항복했는데도 나라가 끝나지 않는 기현상을 목격했어요. 조선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 꿇고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까지구나. 이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군.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읽고 처음으로 역사책을 덮었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인조가 항복한 후에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왕조의 존엄이 무너졌는데 민중은 무너진 게 없다는 듯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도자가 항복했는데 왜 싸움이 계속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의병들이 귀족이나 군인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농민이었고 대장장이었고 심지어 노인과 어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명령이 없었습니다. 왕이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전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숨을 걸더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인 걸까요? 그건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라는 정신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은 지도자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라가 된 것이었죠. 삼전도 항복 사건을 연구하던 중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주성 함락 후 수천 명의 백성이 스스로 다시 무장을 시작함. 1592년 첫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는 3,800명의 수비대가 무려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격퇴했어요. 무기는 부족했고 지원은 거의 없었지만 곽재우, 김시민 같은 인물들과 민중이 합심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593년 두 번째 진주성 전투는 처참했어요. 20만이 넘는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고 조선 조정은 도와주지 않았으며 왕은 침묵했죠. 사람들은 고립됐고 끝까지 남은 이들은 노인, 농민, 심지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포도 없고 성도 무너져가는데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며 버텼어요. 결국 진주성은 무너졌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강변은 피로 물들었죠. 일본군은 성의 깃발을 바꾸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조선의 상징, 진주성은 함락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패배 이후 오히려 조선 전역에서 분노한 백성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남은 무기를 긁어모은 농민, 스스로 창을 만든 대장장이, 그리고 진주성에서 살아 돌아온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진주를 되찾자. 저항이라는 건 명령을 받아야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은 상실이 곧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싸움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싸웠고 의병들은 성을 되찾지 못해도 정신은 절대 내주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선에서 성은 공동체의 심장이자
지켜야 할 존엄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백성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수도가 점령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수도는 국가의 심장인데. 그래서 조선의 수도, 한양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상식을 깨부숴야 했습니다. 조선은 수도가 3번이나 무너졌는데도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였어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일본군은 전광석화처럼 한양으로 진격했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조정은 무너졌고 백성은 흩어졌어요. 이쯤 되면 보통의 나라는 전쟁을 포기합니다. 수도는 행정의 중심일 뿐 아니라 권위와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요. 한양을 잃은 그 순간 전라도에서 이순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충청도에서는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켰고 함경도에선 정문부가 무장했습니다. 정신이 중심인 나라였기에 몸뚱이인 수도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양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점령당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3번 모두 조선 혹은 한국의 수도는 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면 이제 진짜 끝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미국과 유엔군 장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점령당했으니 이 전쟁은 패배야. 그런데 그 순간 대구와 부산에 모여든 민중과 군인들은 외쳤습니다. 서울은 무너졌지만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끝까지 버텨냈죠. 서양에서 수도는 종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수도는 단지 기점일 뿐 진짜 중심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양이 점령됐을 때 조선은 오히려 전국이 불타올랐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농민, 궁궐이 불타는 걸 지켜보며 스스로 무기를 든 상인들, 그들은 수도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는 절박함을 느꼈던 겁니다. 어떤 백성은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군요. 도성은 무너졌지만 이 땅은 아직 내 발 아래 있다. 또 하나 이 나라 역사에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1597년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7년간 계속된 전쟁, 무능한 조정, 내부 분열, 그리고 결정적 패배였던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의 해군력은 거의 소멸했어요. 그때 왕은 이순신에게 명을 내립니다. 해전은 불가능하다. 배를 버리고 육지로 들어가라. 여기서 대부분의 장수는 복종했을 겁니다. 전쟁사에서 명령 불복종은 곧 군사재판,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 명령을 어기고 12척의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는 왜 싸움을 선택했을까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 말을 저는 100번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승리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포기를 막기 위해 싸운 거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민심은 무너졌고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일본군은 바다를 장악한 줄 알았어요. 그 누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나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 혼자만은 바다가 마지막 방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가 울돌목의 조류를 뚫고 133척의 외선을 상대했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피로 물들어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경우를 명예로운 자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날 진짜로 승리했습니다. 명량의 전투 도면을 수십 장 그려가며 분석했어요. 조류, 바람, 선박 구조, 무기 사거리,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겼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들이었고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정신이 선체보다 단단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군사적 열세라는 단어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선 숫자와 무기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조선이라는 국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조는 무너졌고 황제는 궁 안에서 허수아비가 되었고 그들의 땅은
일본 제국 조선 총독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쯤 되면 저항은 끝나야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무솔리니에게 넘어갔을 때도, 프랑스가 나치에게 점령당했을 때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결국 일상을 받아들였고 저항은 소수의 이야기로 남았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라가 없는데도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름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 무장투쟁을 이어갔으며 연해주에서는 무국적 상태로 살며 독립운동을 조직했어요. 그 기록을 읽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국토나 국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없이도 그 정신과 민중의 혼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전쟁사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압도적인 일본군을 상대로 무국적 독립군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는 일본군에 비해 무장도 형편없었고 군복도 없고 보급도 끊겼으며 자기 가족들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멈추면 진짜로 끝이니까. 의열단의 활동을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일본 고관의 심장을 겨냥해 총을 쏘며 순국을 선택했다니, 전쟁사에서 그런 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가 없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민족이라니, 이건 미친 게 아닌가 생각했죠. 아니, 이건 미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였어요. 도저히 꺾이지 않는 그 집단 정신, 강대국조차 두려워한 건 군대가 아니라 이 독한 민중의 의지였던 거죠.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을 미국의 전략 보고서로 먼저 접했어요. 북한군 전격적인 기습으로 서울 점령. 대한민국 사실상 해체 상태. 낙동강 전선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됐어요. 정부는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으로 계속 밀려났고 전선은 한반도의 90% 이상을 잃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도로만 본다면 끝났을 한국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약을 실은 수레를 끌기 시작했고 전투 경험 없는 학도병들이 교과서를 내려놓고 총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예비군, 경찰, 심지어 노인과 여성들까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스스로 전선에 섰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외관 전투 기록을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동네 이장, 고등학생, 신혼부부까지 총을 들고 참전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게 조직입니까? 훈련된 군대입니까? 아니요. 그건 공동체의 본능이었고 한국인들 전체가 군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낙동강 전선이 버텨야 2주라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려 55일을 버텼고 그 사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죠. 그리고 서울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살아나는 나라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해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니까. 조선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기록, 의병의 유언, 독립군의 편지, 심지어 이름 없는 농민이 남긴 문장 하나까지도.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을 엮었을 때 섬뜩하리만큼 선명한 진실 하나와 마주쳤어요. 이 민족은 자신들의 국가를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이 산과 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궁궐이 무너져도, 왕이 사라져도 공동체와 정신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나라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도가 무너지고 식민지로 전락해도 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우리가 아직 이 땅을 기억한다면 조선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곧 문명이었습니다. 체제가 아니라 정신의 축적. 국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기억. 그걸 보고 마치 유목 문명처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를 보는 느낌이었죠. 놀라운 건
이 문명이 투쟁만 기억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유교와 불교,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문화예술, 신라의 통합정신, 이 모든 것이 한 몸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심지어 한글조차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나 스스로 읽고 쓰게 하려고 만든 문자였고 그 문자가 민중을 하나로 묶는 근간이 되었죠. 평생 동안 이런 집단 정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국민을 교육하고 단결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미 스스로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완성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너져도 재건할 수 있었고 사라져도 복원할 수 있었고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은 법률보다 관습이 강했고 왕보다 정신적 공동체의 규범이 지배했고 무력보다 기업과 전통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민족은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에서 시작해 대한민국까지 한민족의 항쟁과 재건을 추적한 연구를 마무리하며 단 하나의 문장만을 노트 맨 위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다. 왕이 항복해도 성이 무너져도 수도가 점령당해도 국가가 망해도 국호가 사라져도 국기가 불타도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공부해왔어요.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부터 20세기 나치 독일의 붕괴, 21세기 분쟁 지역의 게릴라전까지. 하지만 단언컨대 국가가 3번 무너지고도 민중이 싸움을 멈추지 않은 민족은 지구상에서 단 하나, 한국뿐입니다. 왕이 무릎 꿇은 후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성이 점령당한 뒤 백성들이 산에서 깃발을 다시 세웠어요. 한양이 불타자 오히려 지방에서 투쟁이 거세졌고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을 땐 민족이 스스로 나라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 1950년 같은 민족이 외세의 영향 아래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그때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국민들이 다시 군복을 입고 국가의 심장 대신 국민의 심장으로 나라를 지켜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수천 년간 내려온 집단 기업과 공동체 중심 정신문화가 세포처럼 각인된 문명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패배를 단지 물리적인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패배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만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 번도 완전히 진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이 흥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민중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랐고 왕이 무너지면 백성은 무릎을 꿇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왕이 무너져도 백성이 버텼고 백성이 무너지지 않기에 결국 나라가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임진왜란 때 한양이 점령됐을 때 끝났을 거고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역사가 닫혔을 테고 일제강점기 땐 영원히 제국의 그림자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민중이 만든 기적의 역사.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선의 역사는 생존을 넘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민중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났죠. 그중 곽재우는 단 13명으로 시작해 수천 명의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농민, 상인, 심지어 스님들까지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낫과 호미로 싸웠고 점차 적의 무기를 빼앗아 전투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들의 전술이었어요. 정규군이 아니었지만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고 게릴라전을 통해 일본군을 교란시켰으며 심지어 심리전까지 펼쳤습니다. 산속에서 북과 징을 울려 일본군이 대군이 온 줄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런 민중의 저항이 없었다면 조선은 진작에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조가 항복한 후 김상헌과 같은 지식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척화론을 펼쳤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특히 남한산성을 지키던 이들의 기록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이 함락되더라도 정신만은 함락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나라에 항복한 후에도 조선의 정신은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결국 조선은 청의 문화적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 유명한 장수들의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바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진주성 전투에서 한 노인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손자의 손을 잡고 성벽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손자는 화살을 날랐고 할아버지는 돌을 던졌습니다. 둘 다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죠. 또 다른 기록에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마을의 여성들이 모여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개월향이라는 기생은 일본군 장수를 유인해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서양의 전쟁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전쟁은 주로 군인들의 일이었고 민간인은 피해자나 방관자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전 국민이 전쟁의 주체였어요. 군사적 저항만큼 놀라웠던 건 문화적 저항의 힘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힘은 더욱 빛났어요. 일본이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을 때 사람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한글은 살아남았어요.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된 신문을 만들어 비밀리에 배포했고 시인들은 한글로 저항시를 썼습니다. 윤동주의 시 서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저항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민요와 판소리를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갔어요. 일본이 금지한 노래들을 몰래 부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심지어 옷 입는 방식, 음식 먹는 방법까지도 저항의 수단이 되었어요. 이런 문화적 저항이 있었기에 35년간의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해방 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이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은 파괴되었고 도로는 끊겼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건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정신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농부들은 황폐해진 땅에 다시 씨를 뿌렸고 노동자들은 파괴된 공장에서 기계를 고쳐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단 3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룩했어요. 역사상 그런 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민중이 있었어요. 196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 진출한 건설 노동자들은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땀을 흘렸어요. 이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민중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끝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부의 분열, 자연재해, 경제위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집단적 회복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수천 년간 이어온 함께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대응해온 역사적 DNA가 한국인들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세계는 한국의 이런 정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현상.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끈질긴 도전 정신, 공동체 의식,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력. 이런 메시지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상적인 건 이런 문화적 성취가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영화 감독, 가수, 작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그 이야기가 공감을 얻은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을 보면 직면한 도전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위기 역시 극복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훨씬 더 큰 위기들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외세 침략, 내전, 경제 위기,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민족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전 역시 정부나 지도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민중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깊을수록 민중의 힘은 더 강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며 한마디로 이 민족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끝장을 본 자가 아니라 끝장을 넘어 끝끝내 다시 시작하는 민족. 그리고 그 시작의 원천은 국가가 아니라 민중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쟁사가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는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이기려 했지만 한국은 국민 전체가 군대가 되어 나라를 살렸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독한 민중은 없었다. 이 민족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고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정신은 앞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연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보내는 경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